이번 사주는 어, 까미 소설 패스트를 읽어봅시다. 패스트를 읽으면서 공동체 위기에 맞서는 몇 가지 태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우리 문학과 인간 수업은 이제 4주차부터서는 그러니까 1주는 뭐 우리 수업 전반적인 안내와 기본적인 개념을 공부를 했고, 2주차는 리포트를 우리 수업에서 3번은 내야 되니까 리포트하고 중간 대체, 기말 대체 이렇게 3번. 그래서 리포트 작성법 특강을 해줬어요. 3주차는 이제 작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 4주차, 이번 4주차부터는 이제 작품을 읽으면서 또 우리 문학과 인간의 그 교과목에 부합하는 그런 작품들을 동서의 고전 그리고 한국 문학 이렇게 교차해서 읽어가면서 두루 문학과 인간의 어떤 상호 과정이랄까, 상호 개입이랄까,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 사주는 이제 이 자료 하나를 페이지 수가 많습니다. 이 자료 하나를 가지고 1, 2, 3차로 나누어서 25분 정도씩 나눠서 음,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동안에 그래왔던 것처럼 그 출석 체크용 요약 과제는 A4 한 페이지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 일주일 단위로 수업 기간을 설정해 두었으니까 기간 안에 그 1, 2, 3차 뭐 따로따로 할 것 없이 그냥 A4 한 페이지 정도의 각 주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요약하면 되고, 너무 잘 쓰려고 애쓸 건 없습니다. 그걸로 점수를 주는 건 아니니까. 다만 지나치게 무성의하게 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문학과 인간 우리 수업에 그 평가 기준을 내가 1조 1차 시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중간 시험 30점, 기말 시험 30점, 과제 20점, 그러면 80점이 되는 거죠. 출석이 10점, 나머지 10점은 수업 준비 및 태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성의 있게 그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볼 겁니다. 뭐 단톡방을 통해서도 이렇게 상호 소통을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몇 가지 하여튼 우리 수업에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수업 준비 및 태도 10점에 포함해서 확인하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매주 출석 그 체크용 요약 과제를 너무 잘 쓸 건 없지만 지나치게 성의 없이 하는 경우는 일정하게 감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사주는 패스트. 강의기획서는 한국문학만 읽는 것을 했는데, 뭐 한국문학도 그렇고 동서양의 유명한 작품들, 널리 알려진 작품들, 우리 문학과 인간의 수업에서 함께 읽어볼 만하다, 이런 그 작품들을 몇 개 볼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4주차 까미소설 페스트를 통해서 공동체 위기에 대응하는 몇 가지 태도 이렇게 본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1주차입니다. 4주 1주차. 이야기는 전체적으로 이런 순서대로 하려고 합니다. 전염병의 기원, 그리고 그거 전염병이 인류에 끼친 영향을 먼저 좀 볼 거예요. 이게 아마 어쩌면 1차 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까미 소설 페스트를 이제 그 내용과 줄거리를 통해서 내용과 몇몇 인물의 어떤 태도, 주제,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주제, 공동체 위기에 대응하는 몇 가지 태도 볼 겁니다. 까미 소설 페스트를 중심으로 읽지만 그 페스트가 의미하는 것을 좀 확장해서 두루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패스트가 의미하는 것, 상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수업에서 조금 이따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이 까미 소설 페스트가 발표된 것은 1947년이에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년 후에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설을 쓸 때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있을 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페스트가 의미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이런 전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흑사병 페스트일 수도 있고, 또 그와 유사한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내 안의 패스트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패스트가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와 관련해서 이제 두루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잠시만요. 이 패스트는 알베르 까미의 소설이죠. 알베르 까미 1947년에 발표됐다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까미의 문학 세계에는 부조리에 맞서는, 그 부조리 3부작이라고 지금 내가 그 자료에 써놨죠. 까미의 그 이방인하고 페스트하고 그다음에 시지포스 신화, 이렇게 그 까미의 부조리 3부작이라고 하는데, 이방인도 한번 봅시다.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방인을 이야기하면서 시지퍼스의 신화도 함께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페스트, 이방인.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설명할게. 부조리라고 하는 게 뭐냐? 시지퍼스의 신화를 보면 이제 그리스 신화를 말하는 거죠. 하여튼 이 시지퍼스가 이 이제 그 신들의 노여움을 얻어서 이제 벌을 받죠. 이렇게 산 위에다가 이 그 돌멩이를 산 위까지, 산 정상까지 밀어서 올려다 놓으면 이 바위는 곧장 또 아래로 떨어지고, 그런데 시지포스는 그 희망 없는 노동, 형벌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그 이 바위를 또 밀어서 정상까지 갖다 올려놓죠. 물론 바위는 또 떨어지죠, 땅으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소위 그 부조리라고 지금 까미는 이야기합니다. 부조리. 이해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미는 우리가 이제 그런 부조리에 맞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이제 스스로 그 생명을 박탈하는 것, 자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살은 이제 우리가 권장할 게 아니죠. 그건 사회 병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까미도 자살을 권장한 게 아니라 그런 부조리에 맞서는 인간의 세 가지 태도를 이제 살피면서, 첫 번째는 자살,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것. 두 번째는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서 회피, 도망하는 것. 세 번째는 뭐겠어요? 저항하는 것, 맞서는 것. 이제 그 반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역을 할 때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오늘 우리 4주차에 함께 읽는 이 패스트 역시 바로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 반응하는 그런 인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이런 위기의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 있죠. 그런데 미리 이야기하지만 까미는 그런 부조리한 상황에 맞서는 삶, 이런 것을 우리 인간이 취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전염병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2년째, 그래서 벌써 4학기째 우리 대학이 비대면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제 내가 우리 학교를 갔었는데, 영봉 캠퍼스 학교에 갔었는데,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좀 캠퍼스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전공 과목이나 이제 일부 과목은 조심스럽게 대면 수업을 하기도 하고, 또 아마 그래서 학생들 얼굴을 보니까 좀 반갑기도 하던데, 하여튼 우리 문학과 인간 과목은 종강 때까지 그 비대면으로 계속 수업을 하기로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전염병,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전 세계적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는 게, 우리는 지금 그 9월에 와서도 뭐 1,800명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 4단계, 수도권에서 4단계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오래전에 발표된 감의 페스트가 매우 유사한 상황이 되고 보니까 역주행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페스트를 다시 또 많은 독자들이 찾아서 읽고 그랬었죠. 나도 이제 학교 안팎에 이제 문학 강의나 인문학 강의 때도 이 까메 페스트를 많이 강의를 하고 페스트를 통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그랬습니다. 자, 전염병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이제 우리 현생 인류의 기원은 아프리카에서 그 화석이 발견됐죠.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인류의 조상이 출현한 이후에 소규모의 수렵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할 때까지 인류는 주변의 자연 환경과 어느 정도는 그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균형 상태에 변화가 생긴 것은 그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그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목축을 하던 그런 시대,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인데, 이렇게 인류가 농경을 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정착 생활을 하는 그때부터 이 이제 자연 인간의 삶과 자연 어떤 환경 생태 간의 균형 상태가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자, 농업 생산이 이제 늘어나니까 당연히 인구도 급격히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늘어난 인구를 바탕으로 먹여 살려야 되니까 더 많은 그 농경지를 개간하게 되죠. 이건 뭡니까? 자연을 훼손하는 거죠, 결국은. 예. 그래서 자연환경을 농경에 그 적합하게 만들고 또 가축을 사육하니까 일부 종의 동식물이 과다 증식하게 되겠죠. 반면에 종의 다양성은 파괴되는, 물론 이게 이제 서서히, 그야말로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 알아채지 못할 만큼 이렇게 서서히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종의 다양성이 파괴됐다. 최근에 그 심심치 않게 그런 뉴스로 우리가 접하게 되잖아요. 지금 바나나 같은 경우도 한 가지 그 종밖에 남지 않아서 그 바나나 그 종에 치명적인 어떤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면 이제 결국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 바나나를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그 인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인간에게 유용한 그런 그 동식물의 경우에 에, 과다 증식하고 그렇지 않은 동식물은 재배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이제 멸종 뭐 해 나가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종의 다양성이 파괴되는 문제가 이제 자연 생태계에서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종의 다양성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먹이 사슬이 단축된다는 걸 의미하죠. 이건 또 기생생물의 잠재적인 먹이가 인간 공동체 내에 밀집하는 그런 사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그 전염병, 역병이라고 합니다. 광범위하게 퍼지는 그런 전염병의 발생의 기원을 우리가 이제 그 추적을 하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관계 시설의 확충,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지를 이게 저수지나 댐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시설을 확충하게 되면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시 기생체의 이동이 수월하게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도시의 발달은 어떤 인구의 집중을 가속화시키죠. 도시의 인구 밀도가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기생생물에 의한 감염증이 인간을 통해 인간으로 전파되는 이런 걷잡을 수 없는 대량 감염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나타난 전염병에 의한 떼죽음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패스트, 그다음에 패스트를 읽고 있기 때문에 이 패스트와 같은 이런 대규모의 전염병, 역병이 인류 문명에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지금 살피려고 하는데, 사실 인류의 문명에 개입하고 어떤 정신사의 어떤 전환에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 전쟁과 전염병이에요. 전쟁과 전염병인데 그 전쟁과 전염병은 대체로 인류 역사를 보면 함께 움직였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확산은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과는 좀 무관하긴 하지만 다른 인류의 역사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그런 절멸의 상태로 빠지게 했던, 그리고 바로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인류의 어떤 정신사적인 그런 하나의 전환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역병은 대체로 전쟁과 함께 이루어졌어요. 자, 봅시다. 지역 간 교육과 교통이 발달할수록 전염병의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겠죠. 자, 몽골족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동서가 하나로 연결되니까 질병의 교환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세기 중반에 보면 몽골군이 이제 중국 대륙을 거쳐서 저 유럽의 크림반도의 카파라고 하는 도시까지 갑니다. 크림반도의 카파를 이제 포위 공격할 때 몽골군 진영 내에서 이제 패스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운남성의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는 이 흑사병 패스트가, 그러니까 이 실크로드를 거쳐서 흑해 연안의 크림반도 지역 국가들 베네치아, 비엔나 등으로 이제 무슨 얘기냐면 몽골군이 그 지역까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런 유럽 전역에까지 이제 패스트를 감염시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몽골군은 이 이제 카파성이 만강하게 이제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그 카파성을 무너뜨리지는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몽골군 진영 내에 패스트에 감염돼서 쓰러지는 병사들이 아주 많이 발생하니까 퇴각을 하는데, 유럽의 진짜 재앙은 이때부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체를 공격하던 타타르군은 또 뭐냐면, 이 몽골군은 소규모의 병력을 가지고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이제 아주 날쌘 그런 기마병들을 앞세워서 어느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로잡은 포로들을 다른 지역을 공격하는데 맨 앞에 내세우는 거, 그야말로 화살바지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 카파를 공격할 때도 이제 타타르군을 맨 앞에 내세운 거예요, 이 몽골군들이. 근데 그래서 하여튼 타타르군, 이제 크게 보면 몽골군 진영 내에 있죠. 진영 내에서 패스트가 발생하니까 그 시체들을 카파성 안으로 이렇게 집어 던져버려요. 아주 그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노바 상인들의 배를 타고 각 지역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귀국하면서 이탈리아 전역으로 이 패스트가
확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몽골군을 통해 유럽에 유입된 이 패스트는 불과 한 4년 동안 유럽 인구의 거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대재앙을 이제 남겨둔 거죠. 자, 이게 이제 흑사병의 패스트죠. 그 참상을 묘사한 14세기 중엽의 그림입니다. 흑사병 까맣게 타 죽는 거죠. 이렇게, 예, 아주 처참한 그런 분위기를 풍기고 있죠. 자, 패스트는 이렇게 균이 주변력을 통해서 쥐에게, 그리고 쥐에서 인간으로, 이제 그 증상을 보면 그 화상을 입었을 때 수포 같은 그런 종기가 생기고, 고열과 발작을 일으키면서 온몸이 골마서 검게 변해서 죽어가는 치명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 유럽에서 그 불과 4년 만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절멸해버린 이런 14세기 중엽의 유럽보다 더 나쁜 경향이 그 상황이 어느 때 있었냐면 아메리카 원주민이 겪은 불행, 그러니까 16세기 중반에 1521년에 스페인의 코르테스가 단 600명의 병사를 이끌고 인구 수백만의 아스텍 제국을 정복했는데 이건 군사력에 의한 정복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음? 이 코스테스 진짜 무기는 뭐냐면 전염병, 이들이 가지고 온 전염병. 이후 120년 동안의 멕시코와 페루는 유럽인이 지난 4천년 동안 겪었던 전염병을 순차적으로 겪게 됩니다. 처음에는 천연두, 그 다음에는 홍역, 그 다음에는 발진테푸스와 유사한 질병, 그 다음에는 뭐 인플루엔자와 디프테리아를 경험하면서 인구의 90%나 감소하고, 어느 지역은 그 지역의 그 인구가 완전히 전멸하는 곳도 있을 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존 그 밀림에는 아프리카의 말라리아와 황일증이 침투해가지고 오늘날까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거든요. 이런 엄청난 전염병의 재앙은 결국은 이제 그 인구의 절멸,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과 가치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와요. 자, 패스트의 침입 이후에 유럽에서는 이제 신비주의가 등장합니다. 가톨릭의 반기를 드는 종교개혁도 일어납니다. 하물며 유럽보다 더한 고통을 겪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기존의 제도와 전통, 종교를 모두 버리고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어, 왜 그랬겠습니까? 신을 믿는 사람이나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그 전염병의 그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가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 신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이런 어떤 혼란 상태, 아노미 상태가 이런 대규모 역병이 휩쓸고 간 지역에 자연스럽게 그런 혼란 상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과 교통의 발달, 인간은 대양을 뛰어넘어 질병을 교환하게 되고 전 인류가 이제 거의 모든 질병의 패턴을 균질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신종 전염병이 생기면 항로를 따라 빠르게 이렇게 전 세계로 전파되죠. 그러니까 뭐 2년, 약 2년 전인가요? 하여튼 바이러스가 중국으로부터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중국 우한으로부터 이렇게 그 환자가 대규모로 발생하고 도시가 봉쇄되고 그랬던 건 분명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그 중국 우한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전파되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었죠. 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어떤 교통수단에 그 많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는 이런 전 세계가 하나의 그야말로 일일 생활권으로 묶여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더 급속하게 전파됐었죠. 이런 이제 그 인류 역사를 보면 소위 매독은 바로 대항해 시대의 산모림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패스트 창궐 이후의 변화를 조금만 보고 1차 시를 이제 좀 쉬었다가 또 2차 시 합시다. 일단 인구의 감소가 두드러지겠죠. 그 14세기 중엽 패스트의 대유행에 의해서 유럽 전 인구의 3분의 1이 절멸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500만에서 약 3,500만 정도가 희생합니다. 그 위력이 약화된 후에도 계속해서 각지에서 산발적인 유행이 일어나 많은 희생자를 남기게 됩니다. 이 패스트는 뭐 중국에서는 패스트로 의심되는 전염병에 의해서 약 1,3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고, 패스트의 발원지로 추정되는 중앙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지방에서도 약 2,400만 명이, 뭐 1,300만 명, 2,400만 명, 뭐 2,500에서 3,500만 명, 오늘 숫자로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감각이 도무지 없죠. 근데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명이죠.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알죠. 수도권이 1,000만 명이죠. 서울이 약 1,000만 명이죠. 어, 이렇게. 패스트로 의심되는 전염병에 의해서 중국에서는 14세기에 뭐 약 1,300명, 서울 인구 이상이 이렇게 목숨을 잃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규모 패스트 창궐 이후에 대규모의 인구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하나의 변화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하고 1차 시, 사주 1차 시 마치고 쉬었다가 2차 시 또 계속 연결해서 보도록 합시다.